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1949년 러시아의 지질학자 와딤 코르파코프가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를 찾았는데요. 이게 모스키?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대한 무언가. 뭘 봤는데요? 거대한 무언가? UFO? 자, 일명 시베리아의 독수리 둥지로 불리는 파톰스키 분화구인데요. 아이고 엄청 크네. 눈동자 같아요. 정말.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파톰스키 분화구의 규모는요. 지름 160m에 높이 40m. 무게는 무려 약 100만 톤. 그리고 생성 시기는 약 300년 전이라고 추측했는데요. 300년 전? 분화구면 화산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엔 전문가들도 모양이나 규모 등을 근거로 당연히 화산 분화구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톰스키와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파톰스키 분화구의 생성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파톰스키는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파톰스키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고요. 방사능 관련 조사에도 나섰지만요. 방사능 성분이 단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아니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또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하에서 마그마가 흘러들어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 하지만 이 역시 파톰스키 근처에서 마그마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울창한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파톰스키 분화구.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루의 아마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깃든 고대 영혼의 힘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전설. 그런데 그 전설 속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페루 동북부인 우카얄리주의 밀림에 위치한 끓어오르는 강, 미안투아쿠 강입니다. 어우, 저 수증기 봐. 연기가. 자, 온천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 정도면 부글부글이지 저렇게. 정말 끌래요? 총 길이는 약 6km, 평균 강폭은 25m인 미안투아쿠 강.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온천 정도가 아니네요. 자칫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순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근처에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미안투아쿠 강과 가장 가까운 화산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멀다.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400km 정도인데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과학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끓는 강이 보고된 적은 never,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의 신이자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지구 물리학자인 안드레스는 끓는 강의 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년 미안투야쿠 강을 찾아 연구 중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죠. 야, 이건 진짜 궁금하다. 대체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페루 아마존의 미안투야쿠 강을 끓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설 속의 강이 정말 나타난 걸까요? 이집트 지하 미궁 발견.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능가합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미로가 있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 제2권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고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우와. 이 연구팀이 가리킨 곳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앞!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야. 그런데 아멘엠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 야,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이야.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아,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대 미스터리 스팟,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와이 남쪽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오직 이 해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와. 어머, 저게 뭐야? 아니, 이렇게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자국을 이렇게. 발자국? 네. 자, 이 사진은 2018년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가 하와이 남쪽의 태평양 해역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찍은 건데요. 심해 4,000m 해저에서 발견된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약 13cm에 대략 6에서 13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구덩이가 무려 3,5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구덩이들은 뭘까요? 이 구덩이들은 지질이나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저건 혹시 저기서만 사는 어떤 생물들의 집 아니에요? 맞아요. 집 아니면 아예 그 표면 아래에 사는 거죠.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 우리 갯벌 가면은 그런 데 조개들이 있죠.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래 사는 것들이 이렇게 숨 쉬려고. 그 또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이 구덩이들이 미스터리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역의 심해 생물 중에는 이런 흔적을 남길 만한 게 없습니다. 연구팀이 영국 왕립학회 오픈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심해에서 사냥을 하는 고래 일종인 민부리 고래가 바닥에 붙어 사는 먹이를 빨아들이다가 이와 비슷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부리 고래가 심해 4,000m까지 잠수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심해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 응. 근데 아직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생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명체 흔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포세이돈이 살고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삼지창. 용왕님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삼지창 자리 아니에요? 삼지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찍고 지나간 거야. 내가 왜 이걸 따라하고 있니? 아, 정말. 옆에 있으면 올마. 태평양의 심해 4,000m. 그 의문의 구덩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그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고속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습니다. 1986년 카라카스의 고속도로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닥에 저게 뭐지? 작업 중이던 인부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발견한 작고 검은 얼룩. 뭔데? 뭔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얼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급기야
무려 약 13km에 달하는 아스팔트가 검은 얼룩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름 같은 게? 유전이야? 근데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석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얼룩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서요. 이 검은 얼룩이 발견된 이후 약 5년 동안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무려 1,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검은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국가위원회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 검은 물질이 정확히 무슨 성분인 건지 왜 발생을 하는 건지는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다. 인근에서 오물이 내려온 거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 쏟아냈죠. 한편 정부에서는 이 검은 물질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고압에 물을 뿌리거나 대량의 세제로 닦아도 봤지만 안타깝게도 별 차도가 없었고요. 아스팔트에 대량의 석회석 가루를 뿌려도 봤지만요. 근데 검은 얼룩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나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요.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 성분도 모른다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자 심지어는 아스팔트에 저주가 내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내린 최후의 결단! 어떻게 알았어요? 아스팔트 재포장! 다행히도 그 이후부터는 아스팔트에 검은 얼룩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미지의 검은 물질로 뒤덮였던 베네수엘라의 도로. 과연 그 정체는? 노르웨이 헤스달렌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UFO다!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많아졌다가.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헬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헬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헬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잠깐 과학 상식 퀴즈 타임입니다. 보통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 뭐 모래를 뿌린다거나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빨리 생각나는 건 물이죠. 물이죠, 물. 그냥 그쵸 물 갖다 그냥 부어버리잖아. 그렇지, 물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미국 뉴욕주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야? 보이시나요? 어?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처음? 네.
유명할 것 그러니까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에리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지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 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허.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 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신발 자국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의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저거 저런 게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이야.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팔이네? 글자 숫자네, 같은데요? 숫자? 오자 오자. 같기도 해요.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 실존한다는 얘기죠.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 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멍이에요? 뻥 뚫렸네? 야, 저길 들어가라고? 이곳은 바로 예멘 마라주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요. 폭은 대략 30m에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 그리고 마치 우물처럼 생겨서 바르호우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물이 고여있기는커녕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요. 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체불명, 용도불명,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일명 지옥의 우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토룡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지옥의 우물이라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문인 게 드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쑥 보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올해 6월 예멘 마라주 지질조사 광물자원국에서 우물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도 순환하지 않아 도저히 바닥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대는 우물의 약 60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썩은 발열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산소도 희박해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썩은 냄새? 썩은 계란 냄새? 그런 거는 그 유황 냄새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체? 동물들? 아 동물들이 저기 못 나왔나 보다. 들어가서 썩었나 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어. 그런데 예멘 현지인들은 저 안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갇혀 있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물에 갇혀 있는 악마들이 사람을 구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우물에 절대 접근 금지. 심지어 우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들은 초화산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후속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기 좀 가기 무섭다, 근데 진짜. 예멘 사막에 위치한 거대 구멍, 과연 미지의 검은 구멍가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선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 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이상하다. 아, 저기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난이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범유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으로 알려진 지구.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구 내부에 또 다른 문명이 있고 그 세계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해요. 예. 정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가 내핵, 외핵, 멘틀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일명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악설일지 지구 공동설의 실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질량은 약 60헤톤인데요. 그야말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가볍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질량이 작다고 해서 지구 속이 비어 있다라고 단정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설마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1968년 11월 23일 기상위성 에사가 찍었다고 알려진 북극해 사진인데요. 누가 저기다 구멍 뚫어놨네요? 자, 북극해에 존재하는 저 미스터리 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 구멍이 북극해 구멍난 부분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게 하는 입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997년 1월 미국과 러시아가 40여 년 동안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 비밀 정보를 공개. 자, 그렇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인 굴뚝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가 있나 그럼 저 안에? 정말 믿기 힘들지만요. 지구 내부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출신 올랍 얀센이라는 남성은 북극해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살다 나왔다면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그가 목격한 지구 내부의 세상의 모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 그리고 나이도 본인 스스로 설정 가능.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곳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가 있고 공룡과 같은 멸종 동물이 그 세계에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논란을 가장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뚫고 직접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뚫은 지각의 한계는 12km에 불과해서요.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직접 봐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구 속에 또 다른 지구는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 어린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군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어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봐. 쿠바 아틀란티스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에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구아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 부족하다. 예.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 동쪽에 아스틀란에서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자, 잃어버린 대륙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죠.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이 모리셔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모리셔스 섬에서 학술 연구 중이던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진은요, 해안에서 채취한 현무암 모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입니다. 뭘 발견했길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라고까지 했지? 자,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최대 19억 년 전에 형성된 광물 지르콘입니다. 아니 지르콘은 요새 네네. 히토류의 일종으로 사실 공업에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연대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900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9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리셔스 섬에서 그보다 무려 18억 9,100만 년이나 앞선 광물, 지르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이 지르콘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파편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보시죠.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리되고 이동해 현재 7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납니다. 자, 연구자들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분리될 때 기다랗게 늘어난 땅덩어리가 끊기면서 그 조각이 인도양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서 화산이 분출되며 형성된 섬이 모리셔스라고 주장. 그래서 모리셔스 아래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대륙을 모리티아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륙 이동설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지구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거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혹시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겠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시가 얘기할 수 주저앉아 있을 것 버립니다. 네.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개주 아닙니까? 5대양 6대제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거구나. 일부들이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아 있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 있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야,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멕시코 수중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예. 아, 네. 예.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오.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에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됐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술과 신화로만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 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의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폐기물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 출현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라 밝히지 않고.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외계 침입이다 뭐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 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 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 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페루 남쪽의 하유마르카 산악 지역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는요. 신들의 문, 아라무 무르로 불리는 신성한 문이 있습니다. 높이 7m, 폭 7m의 이 거대한 문은요. 붉은 삶 암벽의 한 면이 마치 깎아낸 듯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요. 네모 안에 둥근 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네,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모난 안에 둥근 홀 저거. 저기 뭐야? 스위치? 자, 전설에 따르면 고대 잉카의 초대 사제이자 왕인 아라무 무르는요. 잉카 문명 창조의 신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태양 원반을 저 홀에 넣고 다른 세계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순간 이동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저 문 앞에서 실제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이가 있는데요. 1998년 11월 페루 여행 중이었던 제리 윌스 부부.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우주를 넘어 도착한 그곳은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었어요. 자, 탐험가인 제리 윌스는 양손을 돌 위에 얹고 네. 문 중앙에 파인 작은 홀에 이마를 갖다 댄 제리 윌스.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순간 마치 자연학하듯 온몸이 추락. 그 뒤 눈앞에 펼쳐진 별과 성운들. 그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우주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처음 있던 아라무 무릎 호텔 앞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요? 이게 손을 대고 이마를 댔잖아요. 이마를 세게 대시는 거예요. 꽉 하면서 별이 쫙 도는 거죠. 그 별에 빠진 거군요. 과연 그는 잠시 꿈을 꿨던 걸까요? 글쎄 이게 목격담으로만 미스테리를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런 사람만 식이라면. 보면 네. 근데 그 스토리만 한번 보자고요. 네. 가능성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면 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그럼 더 있어요. 있었어요. 저는 그거 진짜 믿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누가 사후 세계는 아니지만 누구야 이렇게 분명히 폭포인데 유리문처럼 탁 막혀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믿으실 것 같아요. 저기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세요. 예.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짙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콰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관.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가 있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왔던 추측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는 없고 미사일 뭐 이런 거 터리거나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모든 건 사실은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아 단정을 내리시네요. 네. 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멋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세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세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겠네. 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그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하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제일 살해했어요. 나빠,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새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새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영웅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화제가 되겠는데요.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1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1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와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코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기질이 좀 예, 처음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뎀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뎀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뎀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